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치터미널 황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하고 롤렉스 얘기나 좀 한번 하려고. 네. 안 그래도 제가 한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해가지고 한 36시간 정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근데 확실히 롤렉스 하이브이 빠지긴 뿐만 아니라 시계 하이브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보니까 그 신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신발도 컨텐츠들 보면 조회수도 떨어지고 하이브도 빠지고 시계도 그게 다 어떤 그 코로나 때 만들어낸 어떤 기형적인 인간의 심리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든 막 돈은 풀어져가지고 돈은 있고 막 한데 실은 오늘도 대표님과 꼭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수박 그 유튜브에서 롤렉스의 이제 어떤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롤렉스 경제학이라고 하면 너무 좋다. 롤렉스 경제학이라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저 솔직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왜냐면 경제학이라는 게 되게 딱딱하고 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게 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게요도 아니고 뭐 쓰모짝이 없는 시계에 대해서 경제학 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딱딱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얘기할까 하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롤렉스는 진짜 나쁜 새끼들인 것 같아요. 잘한다. 아니, 진짜 근데 인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똑똑한 집단인 건 사실. 심지어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최대한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이제 재단으로 설립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거기다가 숨겨놓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진짜 똑똑한 아주 악랄한 나쁜 새끼들. 진짜. 나는 전혀 몰라. 걔네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뭐 제가 뭐 인사이더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 매길 거야라고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결론을 나오게 하는 어떤 이제 리서치를 좀 했었는데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롤렉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롤렉스에 대해서 제가 뵙고 말씀 나누고 하면 특히 제가 최근에 행사도 좀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롤렉스가 얼마나 흔해 빠진 시계인지를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 진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생산한다라는 표현도 형용사니까 많다는 게 4만 개가 많은 거야, 40만 개가 많은 거야. 그치. 근데 이제 120만 개를 찍어낸다는 통계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것도 롤렉스 공식 통계는 아니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나름 이제 그 모건 스탠리라는 은행과 럭스 컨설팅가 하는 이제 그 회사에서 같이 수년째 그 통계를 발표하고 나름 이제 업계에서는 신뢰하는 데이터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밖에 없어서 신뢰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인데 그럼 120만 개라는 숫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웬만한 준중형 세단 1년 생산량이에요. 그럼 아반떼? 진짜로? 네, 뭐 도요타 코롤라 뭐 그런 게 1년에 100몇십만 개 찍어요. 뒤지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요타가 1년에 800만 개인가 900만 대 차를 생산한다는 전체? 복스바겐이 전체. 이제 그런 데서 주력이 뭐 100몇십만 개 생산하는 거는 뭐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롤렉스라는 시계를 어쩌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최고의 기술력과 그 스위스의 그 장인 정신이 결합되어 있어서 막 만들기 힘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제품을 준다. 그래서 못 만드는 거고, 그래서 너가 매장에 들렸을 때 이제 빈깡만 구경하고 줄 서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을 주는데, 근데 이게 120만 개면 이게 솔직히 없어서 안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지.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가 결국 품귀 아닌 품귀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결국 가는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이걸 그렇게 갖고 싶은가. 물론 인정할 거는 다시 인정해야 되고 롤렉스는 진짜 잘 만드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표님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빈티지 시계를 뭐 위탁도 받아오고 구매도 해서 착용도 해보고 하면 진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지났을 때
이 마감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기계 용두 같은 거 돌렸을 때 그 부드러움 그런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오메가나 뭐 까르띠에 이런 거는 솔직히 롤렉스에 비하면 말도 안 되지. 많이 떨어지는 건 인정. 근데 세이코도 그 정도 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일본권 열애.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는 이거 좀 다시 이따가 레퍼런스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잘 만든 거는 사실인데 근데 결국 가격이라든가 가치 평가라는 거에는 이제 과도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가 너무 롤렉스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게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거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좋은 제품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근간은 좋은 재료 혹은 구하기 힘든 재료를 굉장히 어려운 공법을 통해서 이제 아무나 못 만드는 거를 만들어냈다라는 데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원가율이라는 것이 이제 회계상 가격상 얼마나 될까? 물론 롤렉스는 이제 가격을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재무 데이터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썰이 이거 하나 만들 때 한 50만 원 든다는 썰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 이제 그게 정말 너무 이상한 소리가 아니냐면 롤렉스는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데 세이코는 상장사예요. 그리고 스와치 그룹도 상장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 리시몽트도 상장사고 하긴 한데 리시몽트는 이제 주얼리랑 시계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만으로 보기 좀 어렵고 솔직히 세이코도 보니까 이제 뭐 시계도 만드시는 시계 부품 부분도 있고 뭐 일반 이제 정밀 기계도 있고 해가지고 하긴 한데 그래도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시계고 하니까 그 스와치는 뭐 거의 뭐 90% 이상이 뭐 브랜드가 섞여 있긴 하지만 다 시계고 그래서 그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추산은 할 수 있겠다. 세이코가 뭐 1년에 뭐 500만 개인가 시계를 만드는데요. 이것도 뭐 저 블로그 찾아서 본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500만 개 시계에서 개당 생산 단가가 한 3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세이코가. 근데 이제 그 도매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매출로 집계하는 그 도매소매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걔네가 평균이 40몇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싼 것도 있죠.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도매 기준으로 평균은 한 40만 원대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세이코는 이제 고마진 비즈니스는 아닐 수 있는 거는 인정.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숫자는 그건 것 같아요. 그 37만 원대, 그러니까 계산 쉽게 40만 원대에 이 스틸 오토매틱 시계를 만드는 단가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롤렉스는 평균 판매가가 지금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도 뭐 솔직히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말한 도매가예요. 우리는 리테일가는 훨씬 더 주기도 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한 1,500만 줄 것 같은데. 그럼 1,200만 원이면 지금 세이코의 거의 한 30배를 우리가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롤렉스의 시계가 세이코보다 30배 더 좋은 공정과 재료랑 그걸 써서 했을까?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물론 우리가 이런 시계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필요한 기계가 더 이상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로맨스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브랜드 에퀴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물론 인정하지만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걸 저는 한번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굉장한 마케팅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한 경제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였지. 이제 그 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크로마치잖아요. 크로마치가 가격이 다 올랐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근데 리바이스에다 패치 붙인 거 씨발 1,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맞아요. 비싼 건 1억도 넘어요. 근데 진짜 그거야말로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겠어. 그치? 빈티지 리바이스 뭐 517 뭐 사는데 한 30만 원 썼다 쳐. 가죽 패치 받고 뭐 하는데 한 10만 원 썼다 치고 여기가 그 크로마치 은장으로 들어가고 버튼이 그리고 여기에 칩이 하나 들어가 은장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만드는데 50만 원 정도 좀 겨우 50만 원 정도 들을 것 같은 거야. 겨우. 근데 1억이야. 1억짜리도 있고 저 엊그전에 가서 보는데 어떤 커플이 유모차를 밀고 가요. 젖병을 꽂고. 근데 커플이 둘 다 크로마치 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저거 두 개 3,000인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씨 진짜 크로마치가 미친 브랜드구나. 근데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피가 붙잖아.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은 이미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로직을 벗어난 거지. 그렇죠. 단가는 이거고 얼마나 뭐 그지같이 만들었어. 뭐 잘 만들었지만 이거 뭐 그냥 뭐 제작 단가 40만 원이야. 뭐 어쩌라고. 그렇죠. 그냥 병신아 2천만 원 주고 사라면 사.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이제 이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마츠는 근데 언제 만들었죠?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죠. 예. 네. 이제 뭐 가끔 그런 이제 좀 기저가 같은 브랜드들이 있죠. 시계도 뭐 리샤드 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롤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을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노하우고 그것도 뭐 능력이면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 인정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현혹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컨트리언한 뷰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더 그거를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재밌게도 이제 롤렉스는 데이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롤렉스 자체 릴리스하는 재무 데이터 이런 거는 없지만 워낙 많은 나라에서 워낙 많은 양의 롤렉스가 판매가 되니까 이제 그 이런 이제 아마추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꽤나. 꽤 그리고 정리를 잘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57년부터 거의 대다수의 롤렉스 모델들의 리테이가를 정리한 웹사이트를 찾았어요. 이게 100% 정확하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근데 이제 90%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연식에 따라서 광고들 찾아볼 때 있어요. 옛날에 그 흑백 사진 거기 밑에 써 있는 가격이랑 그 광고 연식이랑 요 표에 도표에 그려지는 거 보면 얼추 일치는 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거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재밌는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전에 크로마츠가 미친 듯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브랜드나 어떤 이런 이제 우리 이런 생산자는 가격을 올리는 거는 올려도 돼요. 우리도 올려야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올린다라는 속도가 이제 이게 좀 되게 좀 다른 재밌는 요소인데, 이제 롤렉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약간 행사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겸 뭐 이제 리서치를 했던 건데, 왜 파텍 필립은 우리가 가격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접근성이 없는 시니까 접근할 수 없으니까. 가격 접근성을 볼 수가 없는데, 재밌게 똑같이 비싸지만 가격 접근성을 논하는 시장이 부동산이에요. 집은 꼭 사야 되는 거니까. 집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주택 가격의 가격 접근성이라는 거를 이제 볼 때 자주 쓰는 이제 가치 평가론이 영어로는 이제 price to income인데,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가격이라는 비율인 거고, 그게 이제 연역대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나라별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뭐 비싼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인 건데, 근데 홍콩 애들 보기에는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싼 거야. 그치, 너무 싸지. 뭐냐면 걔네들은 단순히 집값이 더 높을 뿐더러 소득 대비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예요. 높구나. 그러니까 걔네는 정말 뭐 우리나라도 이미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는 우리는 포기한 지가 몇 년 한참 됐어. 너네 이제 포기하니? 그치. 이런 거다 보니 그래서 그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개념을 롤렉스에 한번 제법 해본 거예요. 롤렉스는 접근성이 있는 시계거든요. 그치. 이 말하면 솔직히 돌팔매 맞을 수 있는데, 롤렉스는 접근성이 있는 시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포인트는 롤렉스는 그 가격 접근성이라는 걸 갖고 한 7, 80년 동안 우리를 굉장히 악랄하게 밀당을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이제 미국이 가장 데이터가 이 가격이 오래 있고, 미국이 아직은 제일 큰 시장이고, 뭐 솔직히 글로벌 가격을 이제 달러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미국의 월 평균 소득과 롤렉스의 이제 주력 모델들을 그냥 단순 평균한 평균 리테일가를 이제 보면 이제 비율이 나오는데, 이게 50년대에는 1배였어요. 한 달치 월급이란 뜻이었던 거죠. 롤렉스 가격이. 서브마리너가 그때 0.9배인가 그랬어요. 0.89배. 그러니까 한 뭐 300만 원 벌어서 한 280만 원 정도 쓴다, 뭐 그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좀 저축하면. 그때는 또 뭐 아버지들 보면 뭐 카메라 하나 사면 월급 3배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전축이 뭐 그 당시 월급의 6배였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시계가 필요했었지. 그때는 시간을 측정하지 못하면 내가 약속 시간을 늦을 수도 있고, 뭐 미팅을 늦게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고 그 물건을 심지어 내가 한 달 정도 월급이면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가격 접근성을 줬는데 이제 얘네들이 잘 가다가 이제 쿼츠 파동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위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무쪼록 이제 롤렉스도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막 금통. 그러니까 서브마리너 같은 프로페셔널 다이버 시계가 솔직히 금통으로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데 통금으로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뭐 데이저스트로 원래 이제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걸로 약발이 안 먹히니까 이제 데이트를 내놨어. 뭐 이미 근데 데이트는 50년대부터도 4개월치 월급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비쌌던 시계는 비쌌던 시계인 것 같아. 이제 얘네가 결론을 보면 슬금슬금 그 소득 대비 비율을 높여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월 소득은 경제 성장한지 같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내 소득이 올라가니까 나의 소비력이 늘어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그거를 알면서도 얘네는 거기다가 심지어 더 웃돈으로 그 배율까지 높여온 거야. 그러니까 월급이 300에서 400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적이라면 뭐 이 말이 너무 어폐가 있지만 양심적이 웃긴 얘기지만 야 그러면 야 400만 원 받아 이거였는데 너네 돈 올랐어? 아 그러면 우리 한 450 정도? 그쵸. 이제 그거를 근데 얘네가 1배 하던 거를 파격적으로 갑자기 1년 내 3배로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50년대 때 1배 그러다가 이게 뭐 70년대인가 80년대 1.5배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2배 2020년대에서 2.4 이렇게 올린 거야. 그러니까 스멀 이제 우리가 가격을 묵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구리 끓여 죽이는 것처럼.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어떤 뭐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막 돈 잔치를 해가지고 세상에 미쳤다고 얼마 전에. 근데 그런 비슷한 게 80년대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70년대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80년대가 미쳤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기 대표님들 빈티지 우리 많이 취급하시니까 80년대 옷들 보면 약간 미친 거 많았잖아요. 막 색깔 화려하고 막 폴리에스터로 막 그때 수트도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뭐든 다 팔렸구나 이런 느낌이야.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만들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을 했어도 팔렸어. 다 팔렸구나. 지금은 택도 없지. 야 되겠어 동그라미로 바꿔 막 이랬겠지. 그 저기 옛날 뭐 90년대 나온 영화 뭐 90년대도 저는 약간 일부분은 80년대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막 양복들 수트 막 어깨 패딩이 이렇게 넓었고 막 그 고던 개코 수트 보면 스트라이프 두껍고 막 이랬잖아요. 금시계 차고 다니고. 이제 그게 어쩌면 80년대 버전의 코로나 플렉스도 아니냐.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 경제학적 요소가 뒷받침이 되니까 롤렉스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가격을 확 높인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우리가 아니지,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간땡이가 부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원래 내 월급 1개월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2배를 받는다고? 사지 뭐. 이걸 사야 내가 이제 인싸가 되니까. 그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는 뭐 fear of missing out. 끼지 못한다는 거지. 내 트렌드를 팔로우를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포모가 되기 싫으니까 이제 산 건데 90년대 가다가 2000년대 되니까 이제 롤렉스도 잠깐 가격 올리는 걸 조금 주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00년대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90년대 개방을 했는데 근데 중국인들한테는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1.5개월치 월급이면 살 수 있었던 데이저스트가 그 당시 중국 애들한테는 60개월치 월급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소득 격차가 벌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중국에서 롤렉스를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냥 평균적인 거시경제학적 데이터로 봤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 6주 일하면 될 거가 그들은 60개월을 일을 해야 되는 거니 롤렉스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을 폭력적으로 올리는 것이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거고 또 8, 90년대 신나게 올려왔으니까 잠깐 좀 쉬어가는 것도 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덕분에 중국으로 성공적인 침투를 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2위 수출국이고 스위스 시계가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중국이 잘 살게 된 덕분에 뭐 우리도 잘 살았고 미국도 잘 살게 됐고 뭐 온 세계가 다 잘 살게 되면서 그냥 뭐 다 같이 야 우리 더 돈 벌었으니까 더 사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제 롤렉스가 본격적으로 가격도 올린 거지. 그 2010년도에는 우리가 또 무시 못하는 게
그 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리먼 사태. 네. 그때 또 다시 돈 찍어내기를 그때 솔직히 이례적인 규모로 돈 찍어내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그게 2010 몇 년도에 조금 이제 다시 규모를 축소하니 많이 하고 있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더 찍어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3년 4년간의 돈 잔치를 한 거죠. 솔직히 그냥 보너스 잔치, 공짜 보너스 잔치를 막 하니까 이제 롤렉스 값이 1.7배였던 게 이제 2.4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1배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2배선은 지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70년 동안 얘네들이 굉장히 서서히 조금 비쌀 거야, 조금 더 비쌀 거야, 하지만 우리 잘 만들어, 이런 걸 한 거고, 또 생각해보시면 50년대 때만 해도 그렇게 셀레브리티 마케팅을 안 했었어요. 그쵸. 그때 광고 보면 진짜 소박해요. 그냥 기능을 강조하고. 기능 강조하고 잘 만들었고요. 믿을 수 있어요. 저희 믿어주시면 심지어 12개월 할부 공짜로 해드릴게요. 뭐 이런 셀링을 했던 게 롤렉스였는데, 숀 커너리 손목에 올리지를 않나, 뭐 누구 손목에 올리지 않나, 에버레스트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했다고 뻥쳐가지고 그걸 익스플로러다 스토리텔링. 그거 오이스터 퍼페추얼 계열이었는데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익스플로러가 갔다 오는 식으로 약간 뉘앙스로 이제 광고를 한. 그래서 에버레스트 익스플로러는 안 갔다 왔어요. 아 진짜로? 안 갔다 왔어요. 네, 이거 익스플로러 1이 안 갔다 왔어요. 아씨 진짜.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자기는 그럴 적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뭐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걸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어쨌든 마케팅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로저 페더러 손목에 올리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손목에는 다 하나씩 얹어 넣으면서 진짜 어쩌면 오리지널 셀레브리티 마케팅을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오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롤렉스의 왕관은 어쩌면 옛날 진짜 왕관을 이제 손목에 담는 이제 그런 어떤 스테터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면,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왕관이라는 그 스테터스 가지려면 뭐 한 가지 정말 특별한 게 있어야 되거든. 정말 귀하다. 예를 들어서 아무나 못 산다. 심지어 파텍 필립은 좀 그렇게 하지. 파텍 필립이나 이런 데서 아무나 못 사게 하잖아요, 솔직히. 둘 다 아니잖아, 사실. 둘 다 아닌 거야. 귀하지도 않고 아무나 살 수 있고. 기능적으로 정말 잘 만든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정. 너무나 잘 만든 거 사실. 근데 그것도 90점 얘기잖아. 그쵸. 99점 얘기는 아니잖아. 그건 또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 그들의 마케팅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세뇌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계들의 이 롤렉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너무 좀 과도한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그 중에 또 가장 든든한 게 뭐냐면 다시 팔면 또 그 가격 무조건 받아, 이거 있잖아. 그쵸. 맞아요. 이게 너무 든든한 거야. 맞아.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롤렉스는 짱이니까라는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그냥 시장의 심리가 그 가격의 방어선을 지켜주는 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무섭냐면, 이제 지금 현재로 돌아와 보면 아까 좀 전에 이제 하이비 많이 꺼졌다고 하셨는데, 정말 웃긴 게 아직도 리셀 프리미엄은 낮지는 않아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매장 가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지? 매장 가서 사는 거를? 성골. 성골로 사가지고 바로 나오면 피가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붙는 거구나. 100만 원이 뭐예요? 아 진짜로? 네. 물론 실거래가와 호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괴리가 그거는 있을 수는 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실거래가를 트래킹을 한다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들이나 플랫폼들에서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126334 레퍼런스가 그게 41mm 신형 데이저스대요.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청판으로 오늘 한번 이제 가격을 좀 봤었어요. 네. 근데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에서 그 126334 상단 그 거래가가 14,000달러더라고요. 14,000. 그러면 얼추 이게 지금 1,8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 똑같은 시계 거래되는 거 보면 안 달라요. 근데 그 시계가 리테일가가 1,300 이럴 거거든요, 아마. 그럼 지금 500만 원 프리미엄이면 몇십 프로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렇고 500. 데이토나는 아직도 프리미엄이 거의 100%예요. 네. 14,000, 5,000달러짜리 시계가 3만 불이야 아직도 시세가. 2만 뭐 8,000원 이래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프리미엄, 그게 형 말씀하신 대로
하입이 빠졌고 시장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는구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수도 있어. 이게 제정신을 차리고 이탈한 사람만큼 비기너들이 이게 밀고 올라오는 거지. 이게 전역한 사람들이 있고 네.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쵸. 그리고 상병은 병장이 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하입이 빠졌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말은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막 시작했던 시점부터 이제 롤렉스 이제 중고 시세의 피크가 22년 4월이었는데 그때 상승 곡선이 한 50% 올랐더라고요. 리테일가가 아니라 이제 중고 시세 얘기하는 거죠. 그 꼭지점에서 현재까지 한 30%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구나 확실히. 네. 근데 그러면 20%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하이 빠지는 종목이 유독 있을 것 같아. 보면은 익스플로러 1 같은 경우는 빠져도 네, 근소해. 빠졌어. 네, 맞아요. 물론 그런 이제 컬트 클래식들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 뜻은 또 가격 방어력이 변동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냥 브랜드를 통째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빠진 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랑 중고 거래에서 뭐랑 똑같냐면 하도 새까맣게 태웠다가 이제 조금 하얘지니까 아주 하얘졌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여전히 까만데. 여전히 시까먹고 할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롤렉스 입장에서는 시장 어렵다며. 롤렉스 CEO가 얼마 전에 공석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힘들 거다.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요새 전년 대비 수입량이 뭐 20%가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중국 홍콩이. 그러니까 걔네 이제 왜 요새 뭐지 그런 이제 럭셔리 소비 같은 거 좀 뭐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고 뭐 여러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경제도 어렵고 아무튼 그래서 롤렉스 CEO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얼마 전에 가격 또 올렸잖아. 보통 롤렉스 1년에 한 번 올리는데 올해는 연초에도 올리고 6월 초에 또 올린 거예요. 미친 새끼들인가? 근데 그게 미친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표님이 롤렉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이미 이렇게 힘들다 돈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아직도 리셀 프리미엄을 30%씩이나 주고 사주고 있는데 그치 열받지 자기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5% 올려준 거는 양반인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 새끼들 리셀러들 돈 벌게 해줘야 돼? 야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리셀러들을 돈 벌게 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그거지. 아직 우리 잘 나가는구나. 최종 소비자가 아직은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렇게 경기가 어려졌다고 해도 저 정도 쓸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아직 굉장히 넘쳐나는구나. 그들은 저 가격 주고 사주는구나. 그럼 뭐 알았어 고마워 난 계속 올릴게 이거지. 언제까지인지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건 누구 쫓아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롤렉스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고 틀린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도 롤렉스 좋아해요. 대표님도 좋아하시고. 그럼요. 예. 롤렉스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롤렉스 부정으로 시작해서 뭐 인정으로 끝난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롤렉스로 시작해서 롤렉스로 끝나는 어쨌든 상징성을 가진 애들 있잖아. 벤츠 같은 애들. 벤츠 차가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 더 매력적인 차가 많지만 어쨌든 고급 외제차는 벤츠잖아. 이게 딱 그 삼각별이 딱 있는 것처럼 그리고 파텍이니 뭐니 다 있지만 결국엔 대중들한테 인식된 거는 맞아요. 명품 시계는 롤렉스인 거야.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자동차랑 시계는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차이가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상징성이 있는 혹은 이제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은 다 동일하지만 차는 아직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는 우리가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도중에 안전해야 된다는 그게 있단 말이야. 돈을 많이 번다는 이제 폴쉐 같은 회사들 봐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약간 뭐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내가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소재랑 내 노동비는 원가야. 그 옷을 팔기 위해서 임차료를 내고 인스타에 광고를 때리고 플라이어를 만드는 거는 판관비인 거야. 그러면 원가와 판관비가 둘 다 빠진 이익이 영업이익인 거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그 제품의 어떤 품질을 뜻하는 비용은 원가인 거고 뭐 이거를 잘 비즈니스로 화시킨 비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판관비. 여기에는 마케팅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율을 한번 보면 이제 여기서
시계랑 자동차는 완전히 다르구나. 다르다. 그러니까 시계는 판관비가 훨씬 높고 원가 대비 판관 비율이 훨씬 높고 차는 아직은 그렇겠지. 이렇다. 왜냐하면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차값하고 시계값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저한테 제일 쇼크를 준 거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시계는 상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가를 따지는 것이 너무 무의미긴 한데 이런 스틸 시계 이거 한 100g 할 거 아니야? 110g, 120g? 물론 이건 옛날 거기는 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 이거 얼마 들어갈까요?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3만 원? 3만 원? 제가 롤렉스는 오이스터 스틸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좀 원가가 높을 수 있어서 뭐 3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시세,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의 시세를 봤을 때 그 오데마 픽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거 재미있는 게 포스코에서 그거를 자료를 올려서 내가 보고 놀랐는데 아무튼 오데마 픽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톤당 지금 5,000달러인가 그래요. 톤당? 톤당 500만 원이야. 환율 따지면 지금 650만 원이야. 톤당. 100g이면 6,500원이 뜨실 거예요. 아이씨. 6,500원. 그러니까 원가로 사는 거 아니 알겠어. 하지만 그렇게 막 잘 만든다, 우리 막 힘들게 만든다, 막 공정을 때려 먹는다, 막 걔네 광고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진짜 막 그 금속을 만드는 그 금속 물을 막 붓고 그 금형을 막 정교하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또 물 속에 들어가는 그 방수 테스트를 거쳐서 얼마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거 만드는구나. 근데 재료비가 6,000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되게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결론 롤렉스 나쁜 놈들. 근데 사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대단한 놈들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만큼 대단한 놈들이다. 그만큼 대단한 놈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환상이 계속 환상을 만들어내고 환상이 겹쳐가지고 그게 실체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기승전 정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왜냐면 수박 빈티지고 워치 터미널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자꾸 빈티지 롤렉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만큼 대량 생산을 못했고 그때는 어쩌면 물론 지금도 난 롤렉스는 솔직하게 잘 만든다는 거는 좀 부정하진 않는데 그때는 정말 그걸로 마케팅을 했고 그 이미지 빌딩을 했던 시계들이 솔직히 3, 40년대 때는 전 조금 너무 초기인 것 같고 한 50년에서 70년대 요때가 제일 약간 그 근간을 다진 기간인 것 같은데 그때 만든 시계들이 지금도 잘 가잖아요. 그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만든 시계들 지금 조작을 해봐도 돌려보고 뭐 해봐도 아직도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 20년대에서 40년대는 좀 다르더라고.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주얼이 안 쓰였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버블백을 맡겼는데 이거는 그냥 관상용으로 차시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 롤렉스는 솔직히 롤렉스 시계라는 이미지가 아직 구축이 안 됐을 때인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오이스터 케이스에 이런 뭐 퍼페추얼 무브먼트가 들어간 이런 그 이후로 솔직히 모든 럭셔리 시계들이 다 롤렉스를 따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치. 모든 쉐입이 다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한 것처럼 아무튼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준 50에서 70, 뭐 어느 정도 80년대까지 시계들이 지금도 맞아.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얘네들은 거꾸로 우리한테 그걸 해준 것 같아. 뭐냐면 잘 만들었다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었다고 내가 옛날에 분명 약속했지 50년 전에 나 봐, 나 지금도 잘 나간다니까 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애는 난 빈티지인 것 같은 거야. 물론 50년 뒤에 2020년식이 잘 돌아가겠냐? 아마 잘 돌아가겠죠. 가겠지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까지 내가 얘를 들고 쓰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신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금 주고 사는 거 아니냐. 거꾸로 빈티지 롤렉스는 이미 입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시장의 다른 신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던 거를 어떤 분들은 낡았다고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을 이겨냈다는 어떤 그렇지. 반대로 생각하면 상징이자 증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차 같은 경우 이제 하차감 얘기하시면 이거는 하차감이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러지? 아무튼 쇼오프 부분에 있어서 1601 70년식 차고 이렇게 쓱 지나가고 126 334 차고 쓱 지나가고 정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 구형 찾네? 돈 없어? 과연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신제품에 대한 리셀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그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한국에 특화되어 있는 얘기기는 한데 그 해외 시세랑 이제 국내 시세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글로벌 시세 대비 국내 시세 디스카운트가 깊어져요. 맞아. 왜냐면 그런 빈티지에 대한 그 이해도와 저변이 적기 때문에. 신제품들은 글로벌과 국내랑 똑같아요. 환율이 근 1, 2년 사이에 1100, 200에서 지금 거의 1400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이라도 그래서 일본이 싸서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사는 그런 것처럼 아니 그런데 빈티지가 우리나라는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유행템을 쫓아가는 맞아요. 성향이 있으니까 맞아. 어떤 취향 있는 사람이 난 그거 말고 이거 하면은 그거는 외국에서도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진짜 세금 문제 생각하면 못 사죠. 그쵸. 그치. 그거 온라인으로 시키면 무조건 들어올 때 50%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짜리 사면은 이거는 사치품이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관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빈티지 시계 시장이 크게 힘든 거가 아니 공급이 아예 잘 안 되니까 맞아요. 다른 나라처럼 이태리에 있는 거를 독일 사람이 사갖고 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시장이 커지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건 뭐 인정하긴 하는데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차는 시계를 차고 가 일본에. 차고 가. 맞아. 뭐 챙겨서 가. 근데 가가지고 이거를 팔아. 그 다음에 원하는 걸 하나 추가금을 내고 가져와. 맞아. 차고 들어오는 거. 맞아. 그 정말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이거를 그냥 케이스나 이 보증서는 나중에 이게 뭐 추천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봤을 때는. 맞아. 그런데 그거 관세만 안 내도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약간 한편으로는 뭐 두렵다는 말은 좀 그런데 좀 아쉽다는 게 뭐냐면 요새 무슨 추세가 보이냐면 저도 이제 세운 스퀘어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수리도 있고 뭐 위탁도 받고 하려고. 근데 3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요. 세운 스퀘어의 외국인들의 트래픽이 달라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졌어요. 아 진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거야. 여기 한국이 싸다. 우리나라에서 롤렉스 1601이나 1604가 해외보다 30%가 싸요. 시세가. 그러니까 환율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로컬 시세가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안 올라간 거야. 롤렉스 1601이요? 예. 뭐지 그게? 이거 레퍼런스. 아. 레퍼런스 번호 1601. 데이저스트 1601 36mm. 이게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나왔던. 이거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가장 흔한 거. 근데 이게 뭐 3,000불, 4,000불 뭐 아마 이럴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세로는 500 몇십만 원에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400이면 심지어 좀 싼 거는 300 후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뭐 내가 걔네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나 걔네가 그런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팔로우하는 해외 딜러 중에 LA에 크래프트 앤 테일러드라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좀 멋있게 하는 사람들인데 젊은 이 남자들끼리 이제 빈티지 시계 하는 딜러인데 그 시계들을 갖고 와가지고 되게 멋있게 사진 찍고 옷도 멋있게 입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띄우면 잘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1601을 공수해오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그냥 현금 이만큼 뽑아와가지고 그치. 저기 그 할아버지들 계신데 쌓여있잖아. 이거 한 15개 주세요. 그런 거 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올 때는 관세청에서 관세를 매기지만 나갈 때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너 왜 롤렉스 15개나 갖고 나와 아무도 안 말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기는 힘든데 나가는 거는 쉬운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지고 빈티지 시계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매물이 없어지니까. 매물이 없어지니까. 심지어 그거를 셀러분들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셀러분들도 크로노 24에서 물건을 파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그치 뭐 보내는 거야 뭐 내 할 바 아니. 걔네가 세금 내는 건 내 할 바 아니니까. 심지어 환율의 상승과 글로벌 시세 이 갭 때문에 시세보다 내가 15%를 싸게 팔아도 난 로컬 시세보다 15에서 20%를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결과적으로 보면은 걔네한테는 자기는 15% 싸게 산 거고 나는 한 15% 더 많이 윈윈이잖아. 너무 좋지.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이 맞으니까 제 말을 따르라는 건 아닌데 어떤 그 가격의 형평성, 시장의 효율로 봤을 때는 신형에 대해서는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고 빈티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는 게 약간 우리나라 시장인 것 같다. 기형적인 근데 롤렉스가 매력적인 거는 사실이라면 굳이 그렇게 막 미사용 신품 비닐 뜯어까지 가면서 내가 500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그 해야 되냐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세이코를 갖고 나왔던 게 이게 오늘 이게 시계를 갖고 온 게 이제 그 아까 원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저기에는 뭐가 더 있어요? 저거는 오늘 그 프라이데이 워치데이 때 판매하는 차 키를 놔두고 가야 되는데 보안 시간이잖아. 당연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연식이 뭐 얼추 비슷해요. 근데 이 위에가 이제 롤렉스고 밑에가 세이코야. 근데 대표님들 세이코를 많이 만져보셔 아시겠지만 너무 좋지. 얘네 마감이나 이거 돌아가는 느낌이나 이 초치 움직이는 거랑 나음은 나았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 그렇지. 근데 이제 왕관이 없고 무슨 이상한 옷자 그려놔가지고 공을 하나 빼먹잖아요. 공을. 특히 나는 또 아쉬운 게 그랜드 세이코 같은 경우는 블레이슬릿이 너무 안 예뻐. 맞아. 이 새끼들 그 지랄을 해서 그렇게 세공을 미친 듯이 뭐 기호세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블레이슬릿 이런 걸 채운다고? 근데 이것도 진짜 꿈의 시기긴 하지. 그랜드 세이코도 너무 하나 갖고 싶어. 근데 그 아까 리셀 프리미엄 얘기했었는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이비 빠졌다는 얘기. 그 저는 이제 그것도 이번에 가격을 막 연구를 해보면서 이제 어떠한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이 리셀 프리미엄과 가장 관계가 깊은가를 봤는데 전 처음에 그거를 주가랑 생각해봤어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면 그 부의 효과로 샀다. 뭐 그것도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 롤렉스 시세가 빡 빠지기 시작할 때도 주가나 코인은 빠졌다가 다시 금방 회복을 해서 올라가는 좀 그 수치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틀어지고 처음에는 금리도 생각해봤어. 왜냐면 금리라는 것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뭐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니었는데 이제 뭐랑 되게 비슷하게 갔냐면 여기서 조금 살짝 어려워져요. 이제 실질 금리라는 개념이 있어. 실질 금리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시계를 살 때는 돈을 줘야 돼. 왜냐면 시계의 값을 돈으로 매기니까. 근데 내가 돈을 사고 싶으면 뭘 내야 되냐는 거지. 돈을 산다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돈을 갖고 오고 싶으면 나는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네. 이자가 돈의 가격인 거야. 근데 돈은 계속해서 팽창을 하기 화폐는 물량이 계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상승이 생기는 거고 옛날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 금리가 가격이라면 돈을 들고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은 물가 상승이겠구나. 그러면 가격 빼기 비용 즉슨 그것이 이제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얼만큼의 이자를 내야 하고 그 돈을 그냥 들고 있을 때 그 구매력이 빠지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시중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인 거지. 그렇게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결국 돈의 가치, 실질적인 가치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이제 리셀 프리미엄을 추적할 수 있는 2013년부터 쭉 봤어요. 롤렉스의 리셀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이 실질 금리의 추세를 보면 정말 같이 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 즉슨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리셀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실질 금리가 박살나면 코로나 때처럼 물가 상승률은 미친 듯이 높아질 때 금리가 빵원인 이런 시절에서는 그때는 그 롤렉스의 리셀 프리미엄이 폭등을 하는 거지. 반대로 가는구나. 왜냐면 돈이 똥이 돼버리면 그치. 투자를 못할 거면 쓰기라도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그치.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심지어 롤렉스를 투자로 한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시계테크, 맞아. 분할 투자 뭐 이런 서비스도 나왔었는데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쓰기라도 해라. 예. 근데 이제 재작년 하반기 작년에 이게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지. 금리는 높아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도 높았는데 그거를 잡겠다고 금리를 막 이빨 올리니까 실질 금리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고 지금은 오히려 다시 실질 금리가 몇 년 동안 마이너스에 한참 있다가 이제는 살짝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내년 내후년 전망하는 것들 이제 수치를 보면 조금 더 올라간대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리셀 프리미엄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리셀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뜻은 뭐냐면 대부분 최신형 미사용 신품들의 시세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리테일가가 오르는 거와 시세가 빠지는 거가 리셀 프리미엄의 둘 다 마이너스 효과기는 한데 어쨌든 리테일가가 오르는 거는 얘네가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거인 거고 시세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뭐 금리나 이런 뭐 경제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그 민감도는 롤렉스의 리테일가 인상보다는 시세 하락이 더 민첩하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주고 청판 41mm 미사용 신품대 사면 난 아니라고 아닌 거지. 그냥 16234 16234 청판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16234면 90년대 80년대 후반 모델인데 한번 봐야 돼. 16234 청판 36mm 41mm를 사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 뭐 그런 그거는 그치. 그거는 뭐 2000년대 거 그치. 사야 되니까 좀 어쨌든 16234 청판 정말 좋은 거 많은데 너무 이거 예쁘지. 얼마야 지금? 뭐 800만 원 정도 하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라 그래 너무 트렌디하고 신형을 선호하는 이 문화가 결국 우리의 지갑에서 개당 200, 300씩은 그냥 갖다 버리게 하는 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나는 사실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약간 보여지는 거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인데 진짜 쇼미 해가지고 힙합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박재범 막 롤렉스 막 다 뭐 하면 롤렉스 사주고 뭐 그런 거 했을 때 애들도 그런 느낌이었을 때 진짜 비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힙합도 많이 안 듣고 맞지. 뭐 그래서 이렇게 빠지나 이런 생각도 있고 여담인데 저는 빈티지 롤렉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반대야. 완전 반대. 우와 너 롤렉스 찼어 이런 말은 나는 아예 듣고 싶지도 않고 누가 내가 롤렉스 찼을 때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싫어. 근데 롤렉스는 차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거 차는 거야. 이런 거 차면은 사람들이 사실 멀리서 봤을 때 저게 세이콘지 원체 낡았으니까 그쵸, 세이콘지 그쵸. 뭔지 카시오인지 몰라. 그리고 쨍한 것도 없어. 근데 아는 사람 뭐야 너? 이거 어떻게 구했어? 그치. 근데 어떻게 구하기는 어렵게 구했어도 비싸진 않아. 맞아. 그래봐야 비싸봐야 1200이야. 나 완전 풀세트로 1200을 구했어. 미쳤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좋은 거야. 아무도 안 불편하고 그리고 취향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으쓱도 되고 그리고 진짜 병신들한테는 눈에 안 띄고. 그렇죠. 그리고 가품에 대한 이슈도 적고. 이슈도 있잖아. 그러니까 신형 롤렉스일수록 가품 리스크가 큰 것도 있지만 가품을 안 사더라도 정말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 야 그거 짝퉁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시기가 최신 롤렉스예요. 맞아. 근데 저기 예걸로 꿀뚜루 리베로서 찬 사람한테 야 그거 가품이지라고 질문하는 걸 본 적이 있냐라는 없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약간 인정받고 싶은 데서 인정도 못 받고 에이 니가? 왜 이러면서 네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참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약간 비슷하게 경험한 게 시계는 아닌데 제가 2년 전에 3년 전이나 벌써 LA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이거 한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현지에서 렌트카를 했는데 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막 그치. 닛산 알티마를 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LA를 왔는데 근데 이제 그 투로라고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자동차의 에어비앤비 같은 거. 대박. 근데 LA면 얼마나 엄청난 카 컬렉터들이 있겠어. 그쵸. 그래서 아닐까 다를까 그래서 제가 진짜 막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투로? 투로 T-U-R-O. T-U-R-O. 거기 갔더니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차들이 많은데 하루에 뭐 9,999달러를 주고 빌리는 람보르기니서부터 뭐 프리우스도 있는데 여기서 대박. 1957년식 쉐보레 콜벳 1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뭐 많은 것 중에서 이제 1968년식 벤츠 SL 컨버터블 2세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개인적인 로망이었던 이제 91년식 그 1세대 레인지로버 클래식. 제가 이 차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차 세대를 다 빌렸거든요.
이 채널 다 빌려서 타봤어요. 아, 심지어 레인지로버는 계속 빌렸나 그랬고 스포츠카 2개는 이제 이게 2, 3일부로 반납하고 이랬는데 진짜 웃긴 게 신형 람보나 신형 페라리 심지어 신형 포르쉐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질투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야. 재수없어. 그런데 68년식 SL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남녀노소 박수를 쳐. 다 행복해. 박수 쳐주는 거야. 나 그 운전하고 있었는데 옆에 UPS 트럭을 보는 어떤 아저씨가 딱 신호에 멈춰서는데 야 너 차 멋있다. 물론 내 차는 아니지. 야 너 차 멋있다. 몇 년식이냐? 그래서 이거 나 렌트한 건데 68년식인데 자기는 67년식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르다니까. 빈티지는 그게 달라. 그러니까 그런 맛을 근데 지금 더 싸잖아 심지어. 그 실제로 한국에서 그 올드카 타고 가잖아. 마주치면 이거를 해줘. 이거를 해줘. 근데 뭐 페라리 아무리 타고 가봐 보는 사람들이 이거 해주냐고. 근데 나도 저번에 한번 저기 남산 2호 터널인가 3호 터널 타고 이태원 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Z3를 타고 쫙 가는 거야. 약간 붉은색이. 나도 진짜 멋있지. 할아버지한테 해드렸지. 근데 이제 차는 이제 유지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어렵지만 솔직히 시계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치. 이거 투로 진짜 재밌다 이거. 와. 이제 LA 출장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대박이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빈티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